우리가 하루에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될까?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4,000여 톤으로 연간 약 500만 톤에 달한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과잉 시대. 과연 이를 현명하게 처리할 해법은 없을까? 의식주.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그중에서도 잘 먹는 일은 특히 더 중요한데, 예로부터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한국인은 고유한 식문화를 갖고 있었다. 바로 밥을 중심으로 국과 반찬으로 꾸려지는 특유의 밥상 문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반찬을 놓고 먹는 우리의 식문화는 때론 음식물을 낭비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지난 2015년 기준 14,000여 톤이나 된다. 하루에 국민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80g이며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8천억 원에 이른다. 지금 우리나라는 만든 음식의 25%를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 버려지는 음식물로 가지고 북한 주민의 반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18조 원에 육박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국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와 다르게 주로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삼고 있는 서양권에서는 파스타나 샌드위치처럼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 전처리 과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음식 문화가 좀 독특해요. 특히 이제 국물도 많이 사용하고 또 이 반찬 문화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우리도 지금 현재 이게 음식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전통 음식을 명절 때라든지 뭐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에 먹고 지키고 전통 문화를 지키는 좋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우리가 뭐 일하러 와가지고 말입니다. 점심을 먹는데 이 반찬을 많이 넣고 먹고 또 버리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여러 가지 향토 음식을 진상하는 문화가 있어 귀한 손님에겐 한상 가득 차려내는 식문화가 특히 발달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계절마다 밥상에 놓는 제철 반찬이 다르며 음식의 종류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고유의 식문화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루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1인당 음식물 쓰레기 양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 기준 부산 220g, 인천 241g, 대전 249g, 울산 313g, 서울 317g이며 광주의 경우 360g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광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갖춘 광주환경공단. 이곳에선 광주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는데 하루에만 5톤 차량 80대가 오가고 있다.
매일같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의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루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나요? 1일에 300톤 시설이기 때문에 300톤 반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광주시의 기초 환경 분야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하수 처리와 음식물 처리, 매립 처리, 그리고 분뇨 위생 처리까지 맡고 있다. 그중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는 2개의 자원화 시설을 두어 매일같이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제작진은 그 과정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다. 네, 이곳이 300톤 처리 시설의 반입 저장소 호파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라서 저는 악취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이런데 악취가 하나도 안 나네요. 네, 악취가 안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겨울철이기도 하지만 이 시설은 완전 지하화 시설로 돼 있으며 지하화의 공간 악취 공기를 모두 흡입하여서 완전 소각 처리하기 때문에 악취가 현격하게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들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원화되는 것일까? 먼저 버려진 음식물들은 반입 호포에 모아 저장시키고 이 중에서 비닐류와 뼈, 금속류 등 단단한 물질들은 이물질 선별 파쇄기에서 분리해낸 후 남은 것을 파쇄하여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낸다. 알갱이가 된 음식물은 이송 펌프를 통해 압착기로 압송되고 이후 건조기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나온 건조 사료에서 씨앗류나 섬유질류 등 이물질을 제거해낸 후 자력 선별기를 통해 다시 철이나 금속 물질을 제거해내면 비로소 단미 사료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미 사료는 병아리나 오리의 먹이 등 양계 사료의 섞는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차에 운반되는 양은 약 20톤에서 22톤 정도인데 1톤당 32원에 민간업체에 판매하여 매일 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5억 6천만 원이나 된다. 여러 번 선별 과정을 거친 사료는 이물질이 없고 입자가 곱다. 아, 이게 사료군요. 예, 되게 부드럽네요. 아주 부드럽고 양계사료 원료로 약 2 내지 3% 이용되는 그런 원료입니다. 이게 신기하게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인데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예, 건조 처리 과정에서 120도 이상의 완전 미생물은 삼열화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양계 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예전엔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렇게 자원화하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수익도 내고 있다. 전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던 광주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점차 그 발생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 2015년 15만 6,085톤 나오던 음식물 쓰레기가 지난 2016년에는 14만 5,962톤으로 6.5% 감소한 것이다. 충북 충주시에 있는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 센터. 이곳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루에 약 80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전처리 과정을 위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한다. 그렇다면 이 과정 후엔 어떤 걸 만들어낼까? 과거 음식물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전처리와 발효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되고 실제로 음식물로부터 발효가스를 생산하는 효율이 상당히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센터에서는
음식물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그 현장을 동행해 취재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의 특성상 부패하면서 가스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지하 깊은 곳에 처리 시설을 두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 여기 어딘가요? 예, 여기는 투입된 음식물을 전처리하는 시설인데요. 여기서 음식물에 포함된 많은 흡작물들이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들을 중량물과 경량물, 미생물들을 각각 3단계로 분리해서 분리한 이후에 음식물을 평균성 소화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입니다.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들은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단계별로 처리가 되게 된다. 가장 먼저 파쇄기로 보내져 음식물을 19mm로 잘게 파쇄시키고 다시 긴 컨베이어에서 펄프 과정을 거쳐 액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액상화된 음식물에서 비닐, 나무 조각, 플라스틱 등을 다시 분리하고 음식물에 함유된 미생물까지 걸러낸 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혐기성 소화조로 이송시킨다. 네, 여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혐기성 소화조 상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교반기는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바이오가스를 잘 생산해주게끔 내부에 미생물과 액상화된 음식물들을 잘 섞어주는 교반 장치가 되어 있고요. 생산된 가스는 이 배관을 토대로 해서 저 바이오가스 저장소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혐기성 소화조에서 약 한 달간 음식물을 완전히 분해시키면 바이오가스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메탄 60%, CO2 40%, 또 불순물 가스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제시키는 과정을 또 한 번 거친다. 정제 과정이 끝나면 메탄 순도가 90% 이상이 된다. 이를 CNG 차량에 주입해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로 중형차 25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다. 음식물을 자연 발효시키게 되면 CO2와 메탄이 발생되는데 메탄은 CO2보다 온실가스의 21배 정도가 높은 온실가스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바이오메탄으로 활용하게 되면 친환경적 연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이 전면 금지되고 2013년부터는 해양 투기도 금지되면서 그 처리 문제가 또 하나의 환경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기관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퇴비로, 또 바이오가스로 재탄생시켜 자원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미생물 연구도 많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국물이 많고 또 그 국물 안에 염분도가 많이 들었고 근데 그 염분도가 들어있으면 말입니다. 퇴비로 해도 토양 염화를 시키고 또 가축의 사료도 쓰기도 힘들고 이걸 말려가지고 태워도 다이옥신이라는 어떤 그런 물질이 물론 잘 관리되는 소각장에서는 줄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재래식 소각장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데 비해가 상당히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제로하우스. 이곳에선 국내 음식물 특성에 맞는 쓰레기 처리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입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모형을 그대로 두어 사람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이 기술은 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단지에서 처리되고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입주민들이 텃밭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나오는 음식물을 24시간 이내에 90% 이상 무게 감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이 쓰레기통 대신에 이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아주 쾌적한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 작동 방법을 직접 시연해 보기로 했다. 카드를 대면 투입구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 음식물을 넣으면 무게가 바로 측정되어 버린 음식물의 양만큼 비용이 부과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먼저 1차 반응조에서 음식물과 미생물의 집이 되는 목질 바이오칩을 넣어 혼합시킨 후 약 60에서 70% 발효된 상태의 혼합물을 숙성조로 보낸다. 이곳에서 3, 4일간 숙성시키면 퇴비로 배출시키는데 이 퇴비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반응조 안에는 이거와 같은 이 목질 바이오칩이 이렇게 충진되어 있습니다. 이 목질 바이오칩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면 목질 바이오칩에 있는 세공 구조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발현시키면서 발효 반응을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반응조 안의 온도는 35도씨로 유지하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게 그냥 일반 톱밥을 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단위로 뚫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단위의 구멍들이 미생물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스스로 발효가 될 때 발생되는 미생물들이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 안에서 이제 증폭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특수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발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주는 그 매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은 발효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부산물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고 이 부산물은 비료관리법상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기준이기 때문에 퇴비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염분 문제는 기준치의 50% 이하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부숙 완료라고 해서 식물 생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기준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 봤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이른 오전부터 점심 급식 준비로 한창 바쁜 조리실. 전교생이 먹을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하기에 쉴 새가 없다. 한 번에 약 500인분의 음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지금 한 몇 인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 500인분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도 전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20%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 일주일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500kg 정도인데 이 중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약 100kg 정도다. 예전엔 이건 역시 수거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음식물 처리기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해결하고 있다. 저희가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는 건 100에서 120kg 정도 나오는데요. 전처리 작업을 했을 때 15에서 한 20kg 정도 음식물 쓰레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먹고 이렇게 버리는 잔반으로는 100kg 정도 음식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중식과 석식으로 제공되는 학생들의 단체 급식. 광주는 식문화가 발달한 고장인 만큼 학교 급식도 맛있다는 말이 많다. 영양사 선생님은 잔반을 줄이기 위해 메뉴 선택에도 늘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그날 메뉴에 따라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 100kg 정도나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잔반으로 나오고 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계약된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또 저희가 그 수거해 가는 거에 대해서 또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다 거기서 처리가 돼서 저희에게는 유용하게 쓰입니다. 소란스러운 점심시간이 한 차례 지나가고 조리사들은 전처리 과정에서 생긴 음식물 쓰레기와 그날의 잔반들을 모아 급식실 뒤편에 마련된 음식물 자원화 바이오 처리기로 가져간다.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면에서나 편리성 면에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크다. 전에 음식물 쓰레기는 업체에서 수거해 갔기 때문에 통에 직접 저희가 보관을 하고 또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 통에서 벌레도 많이 끓고 해서 위생상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면서 음식물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저희가 또 그거를 처리할 수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좋고 또 여사님들도 작동법이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아서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리기기 안에서 빠르게 발효시켜 퇴비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이 퇴비의 수분은 10% 이하, 염분 기준치는 50% 정도여서 일반 퇴비에 비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질의 바이오 퇴비는 학교 텃밭을 가꾸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텃밭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오늘은 내년 봄 농사를 위해 퇴비를 주는 날이다. 한 움큼만 잡고 호미를 파거든. 그다음 한 움큼만 이렇게 팍 파지 말고 스르르 한 다음에 딱딱 눌러주면 돼. 알겠지? 자, 해보자. 텃밭 동아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있는 텃밭에선 상추와 가지를 비롯한 채소와 꽃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기존엔 퇴비를 따로 구매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 구입 비용도 절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퇴비에서 나던 악취가 나지 않아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학생 언제부터 이거 했어요? 퇴비 뿌리는 거?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텃밭 가꿀 때는 못 썼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퇴비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냄새가 나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거부감을 느꼈어가지고 텃밭 가꾸는 것도 열심히 가꾼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만든 퇴비로는 냄새도 안 나서 애들이 퇴비에 대한 거리낌이 없이 다가와가지고 지금 더 텃밭 활동도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서 뭐 심었었어요? 배추랑 상추랑 뭐 양파, 각종 채소들 같은 걸 심었어요. 거기서 급식에서도 그대로 학생들이 먹고 그걸로 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학생들이 퇴비를 주어 길러낸 채소들을 그대로 급식 조리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선순환의 옛 시간일까 싶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낭비가 되잖아요. 이제 자원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퇴비로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좋은 퇴비니까 이제 이렇게 텃밭에다가 이용도 할 수 있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생각해요.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생들 스스로 시기에 맞춰 퇴비를 준다. 또 음식물이 나오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들도 하고 있다. 이런 행동들이 조금씩 쌓인다면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로 가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놀랍게도 가정과 소형 음식점이었다. 이는 전체 발생량 중 70%를 차지한다. 대형 음식점에서 16%, 집단 급식소에서 10%,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4%인 것과 비교해 본다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 대책이 주로 대형 장소에 집중돼 있어 가정과 소형 음식점의 감량 대책은 부족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가정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선진국처럼 말입니다. 음식물 분쇄기 또 일명 디스포자라고 하는 그걸로 가지고 갈아가지고 하수구에 버리는 거죠. 그 하수구의 일부 막힘 현상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금지를 했는데 이 하수구를 계속해서 개량해 나가고 하면은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고 또 하수에 음식물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말입니다. 하수 처리 효율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기물이 늘어나고 이걸 잘 처리가 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충분히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 가정집. 10년차 주부인 정선희 씨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4인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들면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생각보다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민이 줄어든 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하면서부터다. 계속 쌓이고 냄새도 나고 또 벌레도 생기고 또 들고 왔다 갔다 할 때는 혹시나 셀까 봐서 또는 뭐 터질까 봐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다른 주민 만나면은 괜히 죄송하고 구석으로 이렇게 최대한 붙어야 되고 그런 거가 좀 불편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편하고요. 정선희 주부는 약 2년 전 집에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했다. 가장 좋은 점은 음식물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하수도를 통해 음식물을 버리면 분쇄기를 통해 분쇄가 되고 건조까지 시켜 음식물의 부피와 무게를 줄여준다. 그게 어느 정도 양이에요? 이게 저희 4인 가구 보름치 정도 말린 양이에요. 원래는 어느 정도 양이었어요? 보통은 이거 한 꽉 차죠. 근데 마르면서 또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눌리니까 더 가벼워지고 밑으로 양 더 줄고요. 완전히 건조를 시키면 처음 투입한 양보다 약 22% 정도 무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부피가 큰 거를 위에서 분쇄를 해가지고 밑으로 넣어가지고 부피를 줄인 다음에 수분이랑 음식물이랑 따로 또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를 해주고 나서 자연풍으로 24시간 건조를 하게 되면 일단 냄새가 적게 나고 건조됐을 때 냄새가 적게 나고 부피도 줄고. 우리나라 상하수도 협회에서는 하수관로로 이물질이 20%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고 있는데 요즘 음식물 분쇄기들은 17에서 18%만 이물질이 하수관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앞으로 배출되도록 설계됐다. 감량 효과는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딱 집어넣으면 1kg를 집어넣으면 55% 정도 감량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게 환경적으로 이제 수분이 많이 있는 음식물을 수거통에 집어넣었을 때 이만큼 쌓이던 게 이게 수분을 완전히 짜버리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통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10개가 들어가면 한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한 3개? 3통만 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훨씬 이익이고 돈이 나가는 것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 같은 음식물 분쇄 처리기는 최근 여러 가정집에서 각광받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이다. 하지만 초기 설치 비용과
관리 비용이 있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비교해 무엇이 효율적인가를 두고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이는 발생한 음식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음식물 쓰레기 양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흔히 말입니다. 음식 쓰레기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하는데 하나는 줄이는 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다시 버려진 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재사용이 안 되면 다시 재활용이라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R의 법칙이래. Reduce, Reuse, Recycle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재사용하는 방법,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재사용,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한 군부대를 찾았다. 때마침 도착한 것이 점심시간. 먼저 이곳의 식사 풍경을 한번 살펴봤다. 식사를 하러 들어가기 전 장병들은 일일이 이름을 체크하는데 개식자를 이제 없게 하기 위해 개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이제 인원을 밥을 먹으러 왔는지 이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군대라는 장소의 특성상 인원에 맞게 만들어진 음식은 다 먹지 않으면 곧바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식사 인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리하고 자율 배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든 장병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는지 체크하고 이를 다음 조리 시 반영해 음식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또 즐거운 점심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놓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배려했다. 덕분에 이 부대의 잔반율은 매우 낮은 편. 이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변유성 대대장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잔반이 없는 편인가요? 음식물 줄이기를 실천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취사병이 맛있게 조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장병들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장병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잔반 처리통을 눈에 띄는 곳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잔반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과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잔반통을 두었을 때보다 현재 잔반율이 크게 줄었다. 이게 한 몇 명 정도가 먹은 음식물이에요? 이게 오늘 점심 식사 140명 정도 식사한 양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네요? 국물 종류 빼고는 웬만한 잔반은 다 나오지 않아가지고 평소에도 이 정도 양은 항상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재료들을 다듬으면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모아 처리하고 있다.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퇴비를 만드는 곳으로 가져오는데 한 번에 처리되는 양은 쓰레기 봉투 30리터가량이다. 이거는 효모해가지고 이제 발효시키는 액체로 알고 있습니다. 잔반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염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퇴비화시키려면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곳에선 전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채소와 과일 껍질 같은 것만 EM 효소를 뿌려 퇴비화시킨다. 이렇게 만든 퇴비는 군부대 내에 있는 나무에 주어 완전히 분해시키고 있다. 이 군부대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은 환경부에서 주관한 음식물 쓰레기 절감 공모전에 응모해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군부대에서는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면 인근 축산농가에서 무상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군대에서도 정상적인 합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인 국방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또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이러한 그 실천 사례들을 집에 가서 사회에서
습성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에서도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 지난 2017년 4월의 경우 21만 8,500원이었던 처리 비용은 5월에 10만 9,250원으로 50% 정도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부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례들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는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잘하는 내용들을 인근 부대나 기관에서도 잘 벤치마킹해서 모든 기관들이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절감을 위해서는 모든 기관과 사회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뜻을 함께하고 있는 곳을 찾았다. 5세에서 7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교육과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실천하고 있는 한 어린이집.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만이 성인이 됐을 때도 그런 습관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제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에 율동을 덧붙인 음식물 쓰레기 그린라이트 노래. 아이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을 입으로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익히고 이것이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음식물 쓰레기가 사회 경제적인 손실과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국민들의 인식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실천으로 이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근원적인 부분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 어떤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을 즐겨온 식문화. 매년 3%씩 증가하는 인구와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많아진 외식 횟수. 게다가 전체 음식물 쓰레기 중 약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각이 없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형 기관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